네, 이제 코민테론은 6차 대회와 7차 대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된 논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차 대회인데요. 6차 대회에 1928년이죠.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전쟁에 아직도 원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차 대전 당시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 전체를 전쟁 수행에 종속시키고 그러니까 전시 경제죠. 전시 경제니까 국가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 거죠.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적인 정책을 취했다는 거죠. 네. 세계 혁명은 이제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프라트 혁명, 1919년이죠. 19년, 18년, 19년 1차 대전 직후에 혁명이 실패했죠. 또 프롤레타 혁명으로 성장해가는 중진국의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 식민지의 민족 혁명, 이 세 가지 혁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선진국의 노동계급은 자신의 혁명을 시도하면서 식민지의 민족 해방과 또 소련과 같은 이제 프롤레타 독재 국가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차 대회에서는 이제 이 파시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어떤 제국주의 이 전쟁의 어떤 우려, 그다음에 계급 투쟁, 그리고 계급 투쟁의 격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어떤 그 봉기, 대중생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이제 결국은 부르주아 과도 지배로 나타나고 결국은 어, 독일에서 나치, 그죠? 독일에서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나치, 스페인도 마찬가지 파시스트죠. 의회주의가 파산했다는 거죠. 이러한 파시즘은 이제 불완전한 자본주의 관계, 그리고 어떤 계급 내의 몰락, 그 도시에서의 빈곤, 농촌에서의 자영농이나 농민들의 불만죠. 이런 거에 직면한 이 부르주아 제국주의의 반동적 공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직까지 파시즘이 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여기에 집중된 게 아니라 파시즘을 일반적인 어떤 제국주의 부르주아의 특성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도 일부 파시적인 경향, 유럽에서 이러한 파시즘의 물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파시즘은 이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서 파시스트 무장 세력을 육성하고 정당들의 침투해서 거기서 조직을 만들고 선동가를 통해서 백색 테러, 우익 테러를 하죠. 제국주의적인 대외 정책, 민족주의, 이적인 확장, 히틀러죠. 파시즘은 히틀러 사회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죠. 독일 국가 사회주의 정당 이렇게 사회주의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취하지만 실제로 국가 권력을 잡는 독점 자본 히틀러가 거대 자본과 결탁해서 민중에 대한 테러를 하게 됩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혁명들 혹은 봉기들이 쭉 일어났죠.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정세에서 어떤 부르주아와 그다음에 노동자 계급의 이러한 대립들이 일정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균형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균형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민민들이 이러한 불안죠. 이러한 공백기, 힘의 공백기죠. 노동자들이 부르주아를 타도하거나 부르주아가 노동자를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면서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이러한 대립 속을 유럽에서 파시스트가 파고들어간다. 그것들이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민족주의와 결합했다는 것. 식민지 노동계급은 공산당의 시도 아래 독자적인 조직을 건설해서 제국주의 세력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민족혁명, 다양한 계급들의 민족혁명을 조정하고 민족 소부르주아의 동요를 폭로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민족 소부르주아를 활용을 하고 이들하고 연대를 하지만 이들의 동요할 때 이들을 비판했다. 대회는 이제 그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 혁명운동이라는 태제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민지 발전론이 나오는데요. 식민지로 왜 자본 수출죠? 식민지로 자본이 수출되면 식민지에서 자본주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노동계급이 형성되는 건 맞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대부분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식민지의 발전을 방해하고 제국주의자들은 이런 교통수단을 발전시키지만 결국 이것들은 식민지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식민지로 들어간 자본은 대부분 원료의 취득이죠. 1차 가공이 돼서 특정 농작물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농업의 다양성을 파괴를 하게 합니다. 식민지를 쌀 생산 기지, 일본이 한국을 주겠고, 미국은 이제 중남미를 역시 마찬가지로 과일 농장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농업, 그죠? 농업, 토착 농업이 분대되면서 농업 노동자와 빈농을 양산시킵니다. 이러한 식민지는 제국주의 전쟁과 혁명적 대중운동의 원천이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제국주의들의 식민지 지배는 단순히 경제적 착취뿐만 아니라 정치적 강제, 그죠? 정치적 탄압, 포갑과 결합돼 있고, 식민지의 상업 부르주아지는 제국주의에 직접 봉사하는 매판 부르주아죠.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이윤, 그죠? 이윤을 실현시켜주는 앞잡이, 매판이죠. 토착 산업 부르주아는 개량적 부르주아로서 한편으로는 아, 해외외 공업 부르주아, 해외외 산업 부르주아와 타협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량적이며 동의하고 있다. 반제국주의 해방투쟁은 이제 그 내부, 그렇죠? 반제국주의 해방투쟁 일종의 계급 연합 투쟁인데 이러한 것은 반자본주의에 대한 노동자 계급 투쟁과 연결도 더 나아가서 식민지 모국인 제국주의 내 계급 투쟁과도 연결됩니다. 동양 석유부의 책임자 쿠시넨이 이제 식민지 발전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인도의 사례를 들어서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이 식민지의 공업화를 촉진한다는 이 탈식민지화, 식민지, 한국도 그러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이 발전했다. 경제가 발전했다. 도움이 많이 줬다. 이런 거죠. 이러한 탈식민지화론에 따르면 인도에서 이 제국주의들이 쳐들어와서 인도의 봉건계급을 소멸시켰다, 몰락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인도에서 이러한 봉건계급이 몰락됨으로써 지배계급, 인도 부르주아, 그죠? 인도 부르주아, 인도의 자본가 계급이 형성돼서 이러한 자본가 계급과 제국주의의 정치적 불일치, 정치적 불일치가 소멸됐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인도에서는 이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구지배계급, 공공계급이 사라졌다는 거죠. 공공계급. 그래서 인도의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인도에서는 봉건계급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푸시네는 이제 인도의 애석화가 심화되고 있고 토지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다. 즉 봉건혁명, 반봉건혁명, 봉건제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농촌의 빈곤화 이런 것들 이제 공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식민지가 외형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되면서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종속성이 강화된다. 식민지에서의 운동의 발전 단계를 보면 초기에는 이제 초부르주아지에서 노동운동이 지도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제 투쟁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은 토착 민족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종속되게 됩니다. 코멘텔은 5차 대회 이후는 노동계급이 성장하면서 민족 부르주아와 주도권을 다투게 되고
1928년 이후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비로소 노동계급과 공산당은 독자적으로 서게 되고 개량주의와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1928년의 특징은 레닌이 사망한 이후에 스탈린이 권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코민테른이 경직화됩니다. 그래서 세계 공산당의 그 지도부로서 다른 나라 공산당에 대한 그 복종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개량주의와 분리가 됐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코민테른이 좌경화되고 중앙집권화됩니다. 유럽 지식인들은 이러한 서유럽에서 독일 혁명이 실패하고 파시즘이 된 반면 이러한 유럽 혁명을 해야 될 코민테른이나 소련이 스탈린주의죠. 그래서 경직된, 그죠? 경직된. 소련의 국익에 따른 코민테른의 운영,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실망을 좀 하게 됩니다. 각국의 공산당들은 소련의 코민테른에 복종을 해서 할 경우는 소련에 종속돼서 그죠? 소련에 종속돼. 반대로 이제 이 소련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운동에서 멀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간에 운동에서의 대중적 주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코민테른의 경직화되는 데는 이제 스탈린의 그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트로츠키 등이 1938년 제4 인터내셔널을 창설하지만 분열을 거듭해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인 1935년 7차 코민테른 대회에서는 기존의 반파쇼 노동자 통일전선을 반파쇼 인민전선으로 구체를 하게 됩니다. 에 따라서 공산당은 노동자 정당뿐만 아니라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삼민주의 정당이죠. 삼민주의 정당과 함께 인민전선을 형성했다. 그래서 코민테르는 유럽의 공산당에게 초기에는 삼민주의와 결별을 하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파시즘이 나오면서 삼민주의와 그죠? 삼민주의와 연합해서 인민전선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독일과 독서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갑자기 이 파시스트하고 가까워지죠. 가까워지죠.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파시즘은 가장 반동적인 제국주의에서 노동자를 약탈하고 전쟁을 획책하고 소련을 침략하고 중국을 분할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중국을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을 분할한. 각국에서 이제 파시스트들이 집권하거나 성장합니다. 스페인이죠. 스페인에서 결국은 공화파 파시스트 인민전선이 각축을 들이다가 결국 쿠데타로 인해서 파시스트가 집권하고 내전이 일어나.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역시 이러한 파시스트에 대항한 통일전선이 되는데 역시 무솔리니가 집권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역시 이 파시스트들이 되기 때문에 파시스트가 유럽에서 성장하는 건 일반적 경향입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사회당이 연대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민전선으로 나가게 되고 이 인민전선이 집권까지 하게 됩니다. 집권까지 하게 돼서 사회당과 급진당의 연립정부가 형성됩니다. 다만 공산당은 이 인민전선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각, 그죠?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죠. 그런데 이 인민전선의 급진당의 달라디에 총리가 사회당과 함께 체코스로바키아의 영토를 일부 독일에 할양하는 미네 협정을 서명합니다. 이 뮌헨 협정을 서명하는 이유는 히틀러가 전쟁을 공언하는 가운데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히틀러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입장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한 입장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부르주아 제국주의 국가들이 파쇼 제국주의 국가인 독일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인민전선의 정부가 협력을 하고 당연히 공산당은 이 협정에 반대했고 결국은 인민전선이 붕괴가 됩니다.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작을 체결을 하죠. 그리고 전쟁이 발생을 하자. 자, 일단은 전쟁이 발생했으면 독일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독일하고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니까 공산당이 이상한 상태가 빠져나온 거죠.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서 독일을 적대시할 수 없는. 근데 자기 나라는 프랑스 나라라면 프랑스는 독일과 전쟁 중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 반대하는 코민테른에 속해 있는 공산당은 부복했죠. 독소 조약에 따라서 코민테른 지부들은 이 소련의 입장, 독소 불가침 조약의 입장에 따라야 되죠. 그 말은 소련이 폴란드를 분할했는데 이거를 지원해야 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을 공격해야 되는데 독일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련의 다른 나라의 영토 합병을 지지해야 돼. 이런 어려운 조건이 심지어 소련의 외무장관은 자신들의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히틀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영국과 프랑스가 침략자다. 그래서 반파쇼 인민전선은 완전히 붕괴돼 버려 파탄 나버립니다. 1941년에 독일이 드디어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유럽에 있는 공산당들이 이 독일을 옹호해야 되는 그러한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서 독일을 파시스트에 대해서 대항하는 다시 말해서 반파쇼 인민전선이 다시 이 명분을 얻게 되는 그래서 코민테른이 소련이죠. 연합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독일과 전쟁을 하면서 파시스트 독일을 옹호해야 되는 상황에 극복됐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이미 코민테른과 각국의 공산당들은 신뢰를 잃었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요. 파시스트를 공격했다가 소련이 파키스트하고 중립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제 소련이 미국, 영국, 중국과 연합국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죠. 영산합해서 반파시스트 전쟁이죠. 반파쇼 전쟁. 소련이 파쇼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부르주아 제국주의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코민테른이 이러한 부르주아 제국주의인 미국, 영국, 중국이죠. 에서 사회주의 혁명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들 나라에서 내란을 획책하면서 이들 나라와 연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파시 전쟁에 더욱 집중하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결국 이미 사망 선고했던 코민테른을 해산합니다. 그의 코민테른의 업무는 소련 공산당 국제부로 비밀리에 이관됐죠.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사업은 종료되는. 스탈린은 이제 그 1947년 전쟁 끝낸 후 코민포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국제 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보 네트워크에 불과했고 스탈린 사망 이후 유명무실화 됐고 스탈린 격하 운동의 영향으로 또 과거와 같이 이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유고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련의 종주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논란 때문에 결국은 국제장 형태 어떤 소련이 지도자가 되는 국제당 형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 공산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코민포럼도 해산되고 이후에 이제 평등한 국제 공산당 노동당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69년까지 세 차례 이러한 그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에도 일부 공산당들은 냉전이 그 붕괴될 때까지 소련 공산당의
지령과 지시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프랑스 공산당이죠. 프랑스 공산당이 1960년대, 70년대까지 소련 공산당, 소련 공산당의 지도, 어, 프랑스 공산당의 어떤 자문, 대표 자문, 고문 이런 이름으로 그래서 프랑스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을 추종하면서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소련 침공, 그다음에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프랑스 공산당이 침묵함으로써 국내에서 지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국제공산당 노동당 대회는 1969년까지 했다 그 이후에 중단됐는데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리스 공산당의 주도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에 작년에 국제공산당 노동당 대회에서 핵심적으로 쟁점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러시아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 간의 충돌로 보는 그리스 공산당의 입장이 있어. 그게 아니라 미국, 그죠?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가 러시아 쪽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대응해서 발생한 전쟁이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보냐 안 보냐가 다시 최근에 어떤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론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